12월 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는 국민교육헌장 선포 5돌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충남대학교 총장 박희범 씨와 원광대학교 총장 박길진 씨 등 교육 공로자들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1785명의 각급 학교 교사들이 국민훈장, 목련장과 상류장을 비롯해서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문교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총장님이 계단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신문이 툭 떨어져. 손에 넣어서 신문이 툭 떨어진 게 아사님이 빨리 알아차려갖고 그냥 그 병원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모셔버렸지. 1986년 12월 3일에 이제 열반을 하셨었죠.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저도 제가 이제 빈소에 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한참 눈물바람 했어요. 그리고 그 발인까지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때 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 굉장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열반하시다 보니까 마치 제가 죄인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1986년 12월 4일 조선일보에 박길진 총장님에 관한 기사가 4건이나 떴네요. 제일 크게 기사가 난 걸 보니까 오늘의 원불교 틀잡은 이론가 타계한 박길진 원광대 총장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조의를 표했다는 기사가 있고 별세 소식을 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할 때 진즉 지금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를 전부를 정리하고 있어요. 싹 우리 집 안에 있는 것까지도 내 허다못해 간이 노트까지도 싹 풀리고 나한테 성질이 다 살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취까지도 이 세상에 없애본지라. 그러나 나는 모든 자취는 다 없애지만 이제 그 대학 기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대학이 있는 한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했다. 그것 하나는 이제 남을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내일 죽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걸릴 거예요. 원광대학교의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지덕겸수 도의실천인데 꼭 그분을 저는 연상하는 숭산 선생님을 연상하는 그런 교훈이었다 이렇게 저는 또 판단해지거든요. 제가 이제 원광대 뭐 이만저만 해서 국어교육과를 갔는데 어머니가 좀 우리 어머니가 괴짜해가지고 야 어떻게 남자가 못나게 원대를 다니냐 그 버스에는 막 돌 싣고 다니냐 뭐 야 뭐 암개구리 수개구리 마냥 니들 거기서 깨골개골 하냐 하고 막 저를 막 놀려먹었어요. 그러한 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었다면 그 인식의 바깥에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10월 유신이 1972년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그분이 독재자가 79년도 11.6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이제 많은 대학에서 시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대는 시위를 안 하고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로 도시괴담 같은 이야기로 뭐 이화여대에서 뭐 소포로 학생회에다가 뭐 감자하고 야 니들 그 잘라버려라 하고 가위를 이렇게 소포로 보냈다 하는 거 뭐 보냈겠습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죠. 언제 오냐, 세환이는? 남편은 뭐 퇴근하면 오겠죠. 아니, 오늘 안 갔어? 아, 출근했죠. 아빠 근데 저거 그 동상 만들 때 아빠 딱 총학생회장 하셨을 때죠. 그때 임기 중에 내가 그걸 건립을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 아빠 그럼 교시탑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학생회장 하기 전에 타 대학을 가니까 교시탑이 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로 우리 학교에는 그것이 좀 없었어. 그래서 항시 아쉽게 생각해가지고 학생회장 그 소견 발표할 때 이 부부가 소견 발표할 때에 나와가지고 교시탑 건립을 말하자면 약속을 했지. 속칭 이 공약을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당선되고 난 뒤에 밀어붙여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흔히 말해서 도덕적 대학 아닌가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면서 앞으로의 원광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하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상을 만들 때 그때 당시로 배영식 교수, 미대 교수가 내가 설계를 의뢰해가지고 학교 측과 상의를 해서 설계 의뢰해가지고 대 교수님이 그 조형물을 만들어줬어. 아빠 그 예전에 그 5월에 축제 기획하셨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때 축제는 내가 원북전을 만들었지. 축제 때. 근데 원북전이라는 것은 원광대학교고 우리 전라북도의 사회의 명문이고 전북대는 국립이 대학교이기 때문에 두 학교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사학이고 국립의 명문 아니야. 그래서 그때 축구를 시합을 했는데 원북전이라고 초대 이 학교에서 했었지. 그리고 옛날에 지금 쑥들로 된 보건대학교 그 자리에 2층에서 저 2층에서 운동장으로 축제 때 그 선을 연결해가지고 저 2층에서 선을 연결해가지고 원이라는 것을 솜으로 싹 말아서 거기서 숭산 총장님께서 전해주신 그 햇불을 내가 들고 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2층에서 아래로 원에다가 이제 불을 당겼는데 밑에는 운동장은 어떻게 되냐면 원광대학교 나의 모교 그렇게 딱 해놨지. 그래서 그 원이 그 손불이 그 나의 원광대학교 우리 모교 나의 모교라고 하는 그 처음에 딱 붙으면 전부 다 점화가 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주 이 성공리에 잘 끝낸 것 같아 그것이. 그래가지고 박수도 받고 총장님도 승산 총장님께서도 그렇게 기분이 만족하셨다고 그때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승상 총장님께서는 아무리 제자들에게 어리더라도 허언을 하시지 않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결행하시는 분으로 나는 기억을 하고 그분의 인격과 모든 것에 대해 굉장히 존경을 지금도 하고 있지. 그 87년 7월 8일자 이 원대신문인데 당시 이제 김삼룡 총장님 계셨고 그런 건데 이제 유월항쟁 그 60대 이후 민주화 열기 가중해가지고 그때 유월항쟁 상황을 이제 일면에다가 스트레이트로 놓고
이제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그 민주화운동사 원광대 민주화운동사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근처의 부녀자분들이 아니고 아파트 부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지고 이런 단체에서 찜통에다가 찌개하고 밥하고 해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거기 이제 농성을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분들이 막 이렇게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뭐 그때 그럴 때였으니까. 사실 우리 그 원광대학교 그 선배님들께서 학생 민주화 운동 하신 거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정말 새롭네요. 그 당시에 보면 전북 지역 학생협의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대만 총학생회가 빠지고 민주화 발전 추진위원회라고 민발추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민발추가 그러니까 전대협의 전신이죠. 전북 지역 학생협의회 민발추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전북 지역 총학생회 협의회가 아니고 전북 지역 학생협의회가 됐던 거지. 전북학협이 전북대 중심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서 주로 그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지방 신문들도 주로 전주에 가 있고 그러니까 전주 위주로 맨 보도가 나가고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원대만큼 그 민주화운동 열심히 한 학교가 없죠. 8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일찍 시작하고 제일 늦게까지 싸움을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서 예전에 같이 그 학생운동 하셨던 그 동지라고 해야 되나요? 친구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이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우리 그 원광대학교 민주동문회라고 그 모임을 갖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죠. 보통은 4.19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 4.19 때는 이제 이제 학내 시위로 이렇게 하고 학내에서 집회해가지고 교문 나가서 교문에서 좀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저기 하고 또 이제 학생들이 다치거나 연행되거나 그러면 그 연행제 석방하라고 이제 또 그걸 빌미로 삼아서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4월부터 이제 5월 5.18 이걸로 이제 쭉 이어오거든요. 5.18 때는 이제 축제가 겹치잖아. 학교 축제가. 축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하는데 그때가 이제 피크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학교에 경찰분들도 상주했다고. 정보 형사가 상주를 했지. 경찰뿐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지금 국정원이고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했는데 안기부 조정관이 거의 이제 상주하면서 시위 같은 것도 경찰서장이 나와서 그 시위 진압을 경찰서장이 지휘를 하고 또 안기부 같은데 그 요원 같은 경우도 나와서 현장 지휘도 하기도 하고 뭐 그때는 진짜 그랬지. 아까 그 원내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지만 이제 시위를 나가면 그 가두 시위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막 모른 척하고 뭐 이렇게 했던 이런 분위기가 6월 항쟁 이 무렵에는 시민들이 막 어디서나 호응을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학생들만 뭐 한 50명 이렇게 막 구호 외치고 뭐 유인물 같은 거 나눠주고 경찰 오면 막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던 것이 점점 이제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니까 학생들 10명만 떠도 시민들이 금방 박수 쳐가지고 10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찰들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막 학생들이 이제 구호 외치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음료수 갖다 주고 막 빵 갖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물도 갖다 주고 그렇지 물 같은 거 갖다 주고 또 이제 그 핸드마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네.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해도 잘 안 들리잖아 시민들이. 그러면 마이크를 마이크 그래가지고 막 돈을 거기서 모아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capture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마이크를 그때 사는 이제 거네요. 모금함 같은 거 이제 왜냐면 우리도 요인물도 만들고 화염병도 만들고 그때 이제 가두시위 할 때는 화염병을 많이 만들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싸움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핸드마이크도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가지고 그 모금을 하면
또 금방 또 몇만 원이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크 사서 또 핸드마이크 쓰고. 거기 원래 학생이 아니고 여기 이제 스쿨버스 있어서 여기서 이제 스쿨버스 줄 서가지고 무조건 한차 되면 그 익산역까지는 다 그냥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스쿨버스 쫙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백골단은 주된 목적이 체포조야, 체포조. 그러니까 이렇게 정경들처럼 방패 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가볍게 하고 이제 무술 유단자들로 해가지고 몸을 가볍게 해서 체포하러 가는 거죠. 자꾸 막 쫓아가 운동원 애들이니까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막 좀 제압하고 연행하고 이렇게 그런 용도였죠. 그러니까 백골단이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때는 좀 더 사회상을 더 많이 반영을 해서 대학생들이 현실 사회에 좀 더 참여하려는 의지가 그렇죠. 좀 더 네. 많이 표출이 또 되었었네요. 그때는 가장 이렇게 참 뭡니까 학구파 그러니까 가장 순수했던 우리 학생들을 가장 강력한 투사로 만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대적인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었죠. 의원님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지금 3D 프린터로 저희 그 건축공학과 학생들이랑 교수님이 다 일일이 만든 이제 원광대학교하고 원불교 총부 모형이에요. 그래요. 오늘 저는 이제 처음으로 와서 보는데요. 네.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했네요. 네. 네. 제 알기로 의원님께서 이제 철학과를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철학과로 이제 진학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인문학을 굉장히 좀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광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그 철학과가 너무나 이렇게 좀 돋보여서 철학과를 선택했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철학과 교수님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손 안에 드는 그런 어떤 실력자들, 그런 인격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택하게 됐어요. 철학 교수님 하재창 선생님이셨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빛도 등대도 없는 어둠의 바닷속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 막 그렇게 딱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 그 동생이 형인가도 모르겠어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를 가르치신 문학평론가 천희두 교수님 같은 분도 이만저만해서 모 대학에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배웠던 것도 참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국문과하고 국어교육과하고 수업을 되게 함께 했었는데 박항식 교수님 그분이 주는 그 자유적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아마 소설가 윤흥길 박범신, 그 다음에 양규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안도현 이런 그 문인들을 만들어서 원광 역사의 어떤 인문학적 향취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이 그 숭산 총장님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아니었을까. 오늘날에도 독재시대에 대한 반동에서 유래한 후신적인 제도와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독재가 겁이 나서 단임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 당시 각 정당의 득표 전략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막 후진국을 벗어난 독재 국가를 벗어난 국가에서만 5년 단임제를 가지고 있지 선진
국가에서는 5년 단임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5년 단임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 아니다 이런 증명이고요. 쪽팔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신문 제목에 쪽팔린다만 더 나옵니다. 당정분리 저도 받아들였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당정분리를 채택을 했어요. 앞으로는 당정분리도 재검토해봐야 됩니다. 책임 안 지는 거 아니라 보셨죠?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당이 책임집니까? 당정분리 때 당이 대통령 흔들어 놓고 대통령 박살내 놓고 당이 심판받으러 가는데 국민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떻게 심판해야 되죠? 책임 없는 정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치의 중심은 정당입니다. 자연인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권은 당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당정분리라는 것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난번까지는 부득이했지만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서 선진민주주의를 위해서 딱 남은 몇 가지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 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 선진화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 선진화 해야 된다는 이것을 알기는 다 알죠.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의 밥인데 대통령도 밥인데 어떻게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충분하진 않지만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지하고 또 참여해주는 사람들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고 보십시오.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데모치를 해버리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딱 뭐 말씀드려놓고 보니까 박사감이네요. 지역선도센터는 대학 주도의 지역사회 혁신을 주로 담당하는 센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익산 토박이입니다. 이제 34년째 익산에 줄고 살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영향도 받고 우리 원광대학교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또 이 지리적인 환경으로도 영향을 받아서 익산에 대한 그런 좀 애정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사회에 좀 더 사람이 많아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익산시가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와 해결을 대학생들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이제 생각을 구상하는 곳이 바로 저희 지역선도센터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하고 교수님들을 참여하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좀 지도를 좀 하면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기술 디자인은 제가 심사를 안 했습니다만 최준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즘 오픈하다 김성선이 실용성이 좀 바탕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학생들에게 좀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수문보석 이런 글씨체를 좀 자기 나름대로의
디자인 학생, 로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는 참 타버리게 잘했어요. 그래서 기사학과에서 이 내용들이 앞으로의 연구나 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지적사항, 좋은 아이디어를 좀 널리 좀 홍보를 좀 해서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작품들이나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익산 로고 만들기 대회에 응모를 했는데 꼭 넣어야 하는 키워드가 숨은 보석이라는 키워드였어요. 근데 제가 그 숨은 보석이라는 말을 딱 접하자마자 이걸 어떤 보석의 형상이 떠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과 이 나라의 국민들이 본인이 진짜 숨은 보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로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구 30만 명이 붕괴된 익산시. 올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원광대. 그 사이 몰락에 가까운 상권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로. 이들이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고 역할 분담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청년 인구 유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학되면 썰렁해지는 대학로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내년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문화 인프라를 대학로에 집중해서 청년 문화 중심지로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상설 공연과 인디클럽 축제, 빈 가게를 이용한 미술관 조성 등을 통해 서울 신촌과 홍대 앞처럼 젊은이가 찾는 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대학과 지역의 협력 그리고 리빙랩에 대해서 워낙에 강조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이거에 대해 설명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원래 이제 모든 도시가 그렇지만 이 대학 사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대학 사회가 얼마나 이게 활성화돼서 움직이느냐가 그 도시의 역동성을 결정합니다. 대학은 청년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가장 선진적인 문화와 선진적인 흐름들이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대학이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또 활발하게 발언하고 그 지역의 문제들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지역사회는 사실은 새로운 힘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젊고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에너지가 지역사회와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 에너지와 대학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합쳐나가는 방식이 저는 리빙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 우리 원광대학교만 해도 약 1000여 명의 교수님들 그리고 약 4,000명의 학생들이 15,000명 한 학년에 4,000명씩 약 2만 명의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2만 명의 젊은 학생들과 1,000명의 교수님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이런 활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이 지역사회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지역사회에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진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지역에는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익산이 30만이 조금 못되는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벌써 이렇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구의 숫자만 해도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학이 같이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익산시 대학로 발전위원회가 발족을 했잖아요. 원광대학교와 그리고 익산시 그리고 익산시 의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관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학로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원래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를 고민했던 건 양측이 다 그랬습니다. 원광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대학이 위기에 빠지면서 지방대학이 위기지 않습니까? 위기에 빠지면서 신입생들이 이제 오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어떤 이 질을 높이고 또
또 대학이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학로를 바라보니까 대학로가 원룸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룸촌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와서 그냥 자고 그리고 생활하다가 방학 되면 떠나고 이런 공간이잖아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데 사실 문화적으로는 가장 침체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바라볼 때 대학의 주위의 공간들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키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홍대앞, 지방에는 원대앞 이런 이제 저희가 목표를 가졌던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도시 입장에서 보자면 대학의 에너지를 어떻게 지역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청년 문화가 살아있는 그 대학로의 거리를 이 익산 문화도시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양측의 의의가 맞아지면서 그 중간 역할을 이제 문화도시가 한 거죠. 그 문화도시에서 역할을 하면서 마침내 대학과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익산시 그리고 문화도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대학로에 사시는 신동에 있는 주민들이죠. 이 주민들이 그런 식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 그럼 우리 마을이 그냥 원룸촌으로 소비적인 거리, 향락적인 거리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지역 문화가 살아있는 거리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로 프로젝트는 만들어졌죠. 디지털 콘텐츠 공학과에서 이제 전공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문화도시 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맡으신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저는 늘 이렇게 이 연구자로서 저는 학자란 말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학자라기보다는 연구자로서 연구자의 길을 가고 있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특히 저는 본래 전공이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 속에서 뭔가 스스로가 발언하고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주 이렇게 이 학문적으로 전념해서 학문적인 깊이를 만들어내는 이론적인 연구자로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연구자로서도 자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의 역할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 않는가. 무슨 제가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지역에 살고 있는 활동가 또는 연구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우리가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지방이 엄청난 위기, 침체, 그리고 좌절,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 또는 요즘에 지방 소멸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조금 열심히 뛰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럴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로위원회에서 또는 이제 우리 문화도시가 하려고 하는 리빙랩 같은 프로그램들이 참여가 돼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더 이상 학교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와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문제들을 실제 그냥 이렇게 참견하고 간섭하고 도와준다. 이런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들어와서 뛰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조건들이 생겨야 된다. 원광대학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고추장아찌 간장에 이제 삭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해놓고 싶다. 그래 손님들 한 번씩 이제 뭐 입맛 없을 때 또 반찬 없을 때 한 번씩 그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어르신이 또 이만큼 따오셨더라고. 그걸 얼마나 더운데. 그러기도 하고 요즘 또 깻잎 많이 나잖아요. 네. 깻잎은 또 한 푸대 막 이렇게 푸대씩 따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죠? 어르신들도 이제 이제 채소랑 직접 기르신 농산물들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인다는 걸 아시니까 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돈도 안 받으셔요. 제가 돈을 드린다고 해도 안 받으시고 손님들 상에 꼭 내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님들한테 이거 익산에서 없는 고추다 막 이러면서 이제 드리고 저번에 이제 제가 고추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 고추가 다른 데서 씨를 사와서 직접 뿌려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지역에 이제 한 70대 중반 어르신들이거든요. 그 어르신들 몇 분이 계세요. 이제 그 몇 분들한테 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냉장고 틀어갖고 갖고 오셔요. 그 정도로 잘 도와주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진정한 로컬 푸드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저도 여기 오며 가면서 보면은 이제 손님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식사한 사진을 이제 또 SNS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자체가 내가 한 끼 식사를 여기에서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이 뭔가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기도 하시고요. 정말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우리 학교 치대 교수님 중 한 분은 네. 이제 자기가 개인 카드로 결제를 30만 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4명이 와서 밥을 먹었는데 나머지 돈이 있잖아요. 그럼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혹시 여기에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밥 먹기 어려운 학생들 보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와서 밥을 꽤 많이 먹고 갔거든요. 이제 그런 교수님도 계셨어요. 이제 그리고 도시락도 저희가 7,000원 기본 도시락이 7,000원인데 10,000원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3,000원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0819 청년 도시락 무료 도시락 나갈 때 그때 쓰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알려졌잖아요. 이제 뭐 익산시에 좀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어떤 할아버지 목소리를 하신 분도 전화를 오고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오늘은 중년 남성분이 전화를 했는데 후원을 해주고 싶다고. 예, 여기 대표예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과정 원대에서 했고요. 그리고 새롭지 3년까지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이제 또 차라리 잡아놓은 것도 학교로 또 다녔을 거예요. 여기는 내 지도 학생들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내 사회복지학과에서 우리 내 지도 학생들하고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론적으로도 연구해보고 또 전 세계의 흐름도 한번 검토해보고 가장 핵심은 어쨌든지 간에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따스한 밥 한 끼, 어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손잡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 지도 학생들하고 그러한 결론을 내렸던 거고 이제 내 지도 학생 중에 한 명, 우리 안윤숙 교수가 용감하게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고자 했던 것이고 그럼 지도 교수로서 할 일은 뭐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고 단 한 가지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뭐 명칭이야 뭐 후원회장이 됐든 아니면 뭐 청소하는 아저씨가 됐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내 지도 학생들과 어쨌든 교수와 지역사회가 같이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은 적어도 굶주리게 배고프게 가서 보내지는 말자라는 게 내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끔 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안 교수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 식당은 우리 밥이 떨어졌어요, 뭐 반찬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나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안 교수하고 손잡고 야 이놈들아 우리가 이거 얘들 밥 먹이려고 하는 건데 야 우리가 지금이라도 밥을 하자 아니면 저놈들 좋아하는 라면이라도 하나 끓이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놈들 굶게 하지는 말자 이게 이 집의 목표예요. 그게 밥의 철학이고 밥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진짜 굶주려 있는 아이들이에요. 배고픔에 굶주리기도 하지만 정에 굶주려 있는 아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따스하게 먹여서 보내는 게 이 식당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숨은 보석이니 막 언론이 주목하느니 이런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냥 놀고 잘 먹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갔으면 하는 게 이 식당의 목표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제 고 고창석 선생님, 고 이해봉 선생님께서 이제 그 유해가 발견이 된 이후에 우리 사범대학에 이 강의실이 바로 이해봉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네. 그렇죠. 이해봉 선생님이 2001학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03년도에 부임해 와서 이해봉 선생님이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하고 저하고 한 3년 정도 함께 생활을 했는데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어가지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교사가 됐는데 그 단원고등학교에 그 해에 부임을 한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해봉 선생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아는 동기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같이 수학여행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한시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TV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해봉 선생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바다해, 봉황봉이라고 나는 바다의 기왕장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고 너희들의 힘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는 한편 대학생 때에는 또 이제 우리 역사교육과 학회장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학회장으로서의 이해봉 선생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이해봉 선생님이 학회장을 할 때 제가 지도교수도 같이 겸하고 있었는데 워낙 그런 리더십이 워낙 뛰어나고 그리고 본인이 무엇인가를 할 때는 항상 소통을 하고 그리고 특히 남에 대한 배려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범대학은 학생 그리고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 모두가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로 우리 대학 안에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해봉 선생님께서 생전에 이제 학회장 활동에 더욱 열심히였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학우들과 그리고 교수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남달랐을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항상 모범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학과 일을 꾸려가는 능력뿐만이 아니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그 임용시험 합격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 임용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 또한 열심히 했던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특히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학생이었죠. 아마 그런 평소에 그런 이해봉 선생님의 그런 품성이 세월호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먼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을 구하다가 들어가서 본인도 함께 희생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해봉 선생님의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막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장석 선생님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고창석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셨죠. 체육교육과를 졸업하신 우리 사범대 동문이신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과도 다르다 보니 제가 고창석 선생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없지만 세월호 때 많은 선생님들이 희생을 하셨는데 거기에 두 분이 우리 사범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교직관, 교사로서의 사명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본인을 희생해서 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광대학교의 그 숭사님의 항상 평소에 가르침이 그 지덕 겸수 도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말로 지와 덕을 겸비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두 선생님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런 도의를 몸소 실천하셨던 그런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고 이해봉 선생님께 스승으로서 한마디 하신다면은? 그렇죠. 제자가 존경스러울 때가 있구나. 정말 제가 스승이지만 평상시에도 그 이해봉 선생님의 됨됨이에 항상 감명도 받았지만 이번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존경의 마음까지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해봉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고 저도 이해봉 선생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의롭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도 아마 좋은 곳에서 후배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항상 이제 지나가면서 이 그 비석을 보곤 했는데 늘 궁금했었어요, 교수님. 저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담은 비석일까 궁금했는데 이제 2014년도에 조교를 잠깐 의대에서 하게 되면서 그때 알게 됐고 좀 많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캄보디아의 의료봉사를 가던 도중에 베트남 비행기, 왜 그럼 베트남 비행기냐? 캄보디아에 직항으로 가는 한국의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그런 비행기가 포구에 이제 프롬펜 공항에서 추락을 해서 한국인 21명이 사실 죽었어요. 물론 다른 외국인도 있었는데. 근데 그 21명의 의료봉사 대원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우리 원광대 의과대학, 그때 동창 회장과 함께 원광대 의과대학 또 의사, 원대병원 의사가 같이 의료봉사를 주관해서 갔고 그분들이 거기서 순직을 하게 되는 계기여서 충모와 함께 그런 봉사를 나누는, 봉사의 경험을 나누는 걸 하자 해서 구삼문화제라는 좀 아이디어를 냈죠. 여기에 그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이런 그 의료적인 그 소모품이나 재료비, 심지어 뭐 항공비도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의료봉사라는 게 기금이 필요하잖아요. 거의 1억이 넘는 돈이거든. 특히나 항공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한 것이 좀 우리가 자체 모금을 위한 무슨 행사를 하자. 그게 바로 음악회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악회에 대한 티켓 판매로 해서 우리가 그 항공권에 대한 일부 충당을 해주고 또 본인이 또 항공권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의료에 대한 필요한 물품들을 약품 이런 것들은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있었죠. 교수님 그러시면은 그 캄보디아 바탐방 의료봉사를 또 직접 다녀오신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2007년도에 그때 이제 외과 의사로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를 탈장 수술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의료 환경이다 보니까 전신 마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부분 마취해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애가 회복을 잘 해서 참 고맙다 해서 우리 애하고 손을 잡아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손이 캄보디아하고 제가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오겠다라는 약속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외과 의사다 보니까 의료봉사를 맡은 역할이 수술하는 환자들이 한번 갈 때마다 거의 한 7, 80명 이상 되다 보니까 그거를 10년 이상 넘게 하니까 정말 14년 동안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탈장 수술해줬던 정말 4살짜리 애기가 어느덧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막 뛰어다니고 하면서 의료봉사를 도와주면서 자기가 안 되는 표현으로 막 나 수술 옛날에 여기서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의료봉사인데 왔다. 그 탈장 수술 받았던 친구가 어느덧 또 교수님 말씀대로 자라가지고 옆에서 또 그 봉사활동을 또 나름대로 도와주는 걸 보시면서 좀 많이 뿌듯하시고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봉사라는 것이 전염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한번 해봅니다. 의학에서는 열린 마음과 나누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의학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봉사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의대생들은 의학을 선배 의사들한테 배우잖아요. 네. 의대 교수가 됐든 자기 선배인 전공의가 됐든 간에 의사들은 의학을 환자한테 배웁니다. 환자 이렇게 해봤더라. 환자를 수술해봤더라. 이런 경험들이 나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의사는 환자한테 배우고 의대생들은 의사한테 배우고 그렇다면 그 의사의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은 의사의 개인 것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연히 그 환자가 기증했던 시신, 그 마음, 그 다음에 환자가 나한테 신뢰하고 몸을 맡겼던, 그리고 그 환자가 내가 처방했고 치료했던 방법을 따라주면서 복용했던 이러한 경험들은 의사 개인 것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무형의 그렇죠. 산물이네요. 저는 그래서 그는 특히 의학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환원은 해줘야 된다, 나눠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어머니 그리고 고생하신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쳐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내 내실이 별로인 것 같은데 내가 과연 꿈을 이루고 좋은 사람 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 고민 끝에 휴학을 했습니다. 군대 가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4등급을 받고 공익근무를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아동센터를 가니까 저와 비슷한 환경 혹은 더 나쁜 환경에 속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정말 바르게 크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 친구들이 왜 바르게 클 수 있을까?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예요? 죽지 않는 시련은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모든 거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점만 부각해야 대박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 단점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장점처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 체구가 어떻죠?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체구로 아이들과 어울리면 애들이 만만하게 보지. 만만하게 보지. 근데 그 만만하게 보는 것도 나는 생각을 바꾼 거야. 애들이 친근하게 보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야? 말 잘하는 거, 글 잘 쓰는 거, 책 잘 보는 거. 그럼 이걸 엮어서 내 유한 모습까지 융합 시키는 거죠. 장점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모두 단점도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는 반드시.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초반 때 학생의 임원으로서 그리고 전환형 소속으로서 코로나로 인해 힘드신 분들을 위해 기부금 모집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광대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빈칸이죠. 제가 뭐 깜빡하고 뺀 건 아니고요. 이 빈칸은 앞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채워가실 수 있는 공란이라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시작입니다.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좀 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은 좋은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거에서 신뢰성이 가는 것들만 가져와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 전기 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전자의 치우침이 증가하게 되고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력으로 인한 결합이 수소 결합인데 이 수소 결합에 기반하여 저희는 자가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상을 현실로 그리고 아이들의 감각을 일깨워줄 유아 맞춤형 3D 스마트 펜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3D 펜들은 아동들에게 ADHD 제가 지금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많으면서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회는 최대한 많이 참여해보면서 저의 적성과 진로 이런 거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광대학교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이 되게 많았어요. 우선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으로서 참여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이 학교에서 제가 그런 뭔가 노력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뭐 보상이나 그런 잘했다는 칭찬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저희가 대학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이 경험들을 살려서 또 이게 또 취업으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신입 직원이었고 한현진 대표는 그때 학생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한현진 대표의 전설 아닌 전설이 시작됐죠. 공모전의 왕. 전설이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또 이제 젊은 청년 기업가이잖아요. 학교 안에 창업 동아리로 있을 때하고 지금 이제 본인의 이제 사업 아이템을 직접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사실 뭐 공모전도 많이 나갔고
뭐 대회 공모전도 많이 입상을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뭐든 다 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또 학교의 보호 안에서 뭐 혹시라도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좀 용납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제가 하는 결정 하나하나가 모조리 다 제 책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좀 시간이 갈수록 더 조심하게 되고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큰 부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어서 간혹 어쩔 때는 좀 의기소침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언제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작한 창업이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큰 빛을 발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라이프 프레셔에서 이것만은 꼭 내가 10년 안에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 욕심이 정말 많고 아직 못 이룬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투자도 받아보고 싶고, 또 지금은 방향제 제품으로 이제 고객들을 만나고 있지만, 방향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기분이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이 제품, 이 브랜드를 사용했더니 나는 좋았어 라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품으로는 저희가 지역 기반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꽃차를 마실 수 있는 좀 편리한 액상 스틱형 꽃차를 현재 시제품 개발 단계까지 완성을 했고, 또한 서비스로서 지금 코로나19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서 교육이 굉장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대면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그리고 불만들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플랫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최근에는 마리골드 농사도 네. 지으시는데 네. 어떤 계기로 마리골드 농사도 시작하게 제가 되셨나요? 시력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먹으려고 조금 재배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주변에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늘리게 돼서 최근에는 이제 액상차 형태로 신제품이 개발이 돼가지고 따끈따끈하게 지난주에 신상이 나왔습니다. 네. 대표님 구절초가 네. 이제 아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게 그 여성분들의 출산을 도와주는, 자궁을 따뜻하게 해서 출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음력 9월 9일이면 어머니들이 이걸 채취해가지고 맛있으니까 조청으로 만들어서 시집가는 딸에게 보내는 풍습이 민간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꽃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된 거죠. 대표님 최근에는 에코 프렌들리한 기업 경영에도 관심이 네, 많으시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꽃차 패키지 같은 네. 것도 포장을 할 때 우리 네. 그 소창 보자기도 많이 네, 네, 사용하시는데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이제 연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땅을 같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패키징을 할 때에도 비닐류는 이렇게 최대한 쓰지 않고 유리병을 쓴다,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을 쓴다거나 재생 용지를 사용한다거나 아까 얘기했던 이제 광목 보자기 같은 걸로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연에게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좀 실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꽃을 추출해가지고 친환경적인 화장품이라든지 세제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게 그 세제나 세정제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마음이 안 아픈 거죠. 어차피 생분해되는 자연의 소재로 한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부님들의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 지속할 수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꾸준히 더 개발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넣는 건가요? 이거는 네 저희가 이제 가을에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잘 말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소중히 네, 소중하게 생각으로 다뤄줘야 돼요. 뭐 이렇게 거칠게 다루게 되면 이 친구들이 꽃차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담아서 왜냐하면 이 한 송이를 재배하려면요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요 적어도 여름 땡볕에 풀을 5번을 내셔야 되고 또 이 꽃차를 송이 다 따서 세척해서 말려서 또 보관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저온으로 보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대표님 우리 원광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이제 건축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 함라 마을에 있는 네. 산부잣집 가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알고 네, 있는데 네. 학창 시절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세요.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가면 취업 걱정은 없는 그렇게 우리 호남의 제1대학으로 자부심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진학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어렵죠.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가 근데 친구들을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학교 와서. 그래서 평생의 친구를 우리 원광대학교에 와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제 졸업도 하게 되고 이대로 사회 나가서는 너무 이제 원광이네 얼굴에 먹칠하겠다 싶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한국 건축 역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문 주제를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곳 함라 마을에 있는 산부잣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지금 이런 것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가끔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항상 고맙다고 좋은 정보 고맙다는 분들 생각하면서 항상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았던 뮤지컬입니다. 웨스트엔드 역사상 최장기간 공연한 뮤지컬이기도 하며 작년을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흥행한 뮤지컬 5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자, 그럼 오늘의 커튼은 여기서 닫아볼게요. 마지막 곡으로 저는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듣고 물러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튼콜의 DJ 김재호였고요. 원대방송국의 한 학기를 사랑해주신 학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나랑 살랑이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마백 연구소의 그 설립은 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루어낸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 73년에 이 익산 지역의 그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학교에 찾아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숭산 총장님이 계실 때인데 이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미륵사지라든가. 그런데 이런 그 문화재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가 않고 뭐 거기서 나온 석재도 빼다가 집안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학에서 이런 백제문화, 마한 백제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 그래요. 가장 의미가 있었던 그 발굴 조사가 있다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마 미륵사지 동탑 발굴이 아닐까요? 네. 이 미륵사지 발굴이 사실 1974년에서 5년까지 한 2년간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미륵사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네. 동탑이 지금은 번듯하게 왜 복원이 되었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제 그런 이제 터만 남아 있었을 때죠. 네네. 그래서 이 동탑 발굴을 통해서 정말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기록에 전해오는 미륵사의 실체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밝혀내기 시작했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굴 가운데 하나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마한백제 문화연구소가 발굴에 참여한 그 문화재 중 하나가 또 쌍릉이잖아요. 익산하면 또 이제 쌍릉이라는 문화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쌍릉 중에서도 대왕릉의 피장자가 무왕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잖아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익산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왕릉에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대왕릉은 아주 전형적인 석실분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일부 인골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골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30대 그 남성의 유골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왕일 가능성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그 왜 소위 익산 천도설, 그렇죠? 그래서 이 천도설의 어떤 증거랄까요? 이런 걸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굴이 이제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가 소왕릉도 지금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왕릉이 한 18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소왕릉도 그 대왕릉과 거의 같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소왕릉 발굴도 대왕릉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토성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토성 발굴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도 익산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해나가는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익산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밝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토성 발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봉덕리 봉덕리 이제 문화재에 대해서도 한 말씀 소개 부탁드립니다. 봉덕리 하면 고창 지역에 위치한 고분인데요. 이제 저희 또 마백에서 발굴하고 이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었던 그런 고분입니다. 이 봉덕리 고분 안에서는 금동 신발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도자기도 나왔고, 그런데 금동 신발이라는 것은 현재 그 백제 지역에 이런 무덤에서 한 20개 정도 나왔는데, 그 아시는 것처럼 봉덕리 신발이 얼마 전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마 이 그 백제에서 나온 이런 신발 가운데 최초로 보물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 저희 발굴을 통해서 이곳이 사적으로 또 지정이 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마한국의 어떤 실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이러한 유물을 통해서 밝혀낸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발굴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익산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 대학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와 함께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게 세계유산 등재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로 익산 지역민과
우리 학교 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가 함께 이뤄낸 가장 큰 그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배드민턴 문제야. 배드민턴 못 봐도. 오늘 이제 이 친구들에게 배드민턴 유니폼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그 배드민턴을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길게는 아니었는데 네. 우리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네네. 같이 잠깐 그 시간을 보내면서 배드민턴에 대해서도 좀 알게 하고 또 배드민턴을 또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해왔던 교수님이 또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식당을 후원하는 또 후원인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전해주고 또 이 오늘 준비한 이 유니폼을 입고 우리 청년식당에서 일을 할 때 이곳에서 어떤 식의 그 쓰임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형, 삼촌 또는 뭐 부모님의 역할 그런 뜻이 꼭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면서 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또 고민이 있을 때 좀 쉽게 편하게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또 옆에서 같이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사실 그런 취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잘 먹고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노는 과정에 야,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청년식당 한번 해볼래. 나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뭐 어떤 그 반찬 가게 한번 해볼래. 이런 창업 의욕을 한번 갖는다랄지 아니면 나 그냥 진짜 동네 텃밭 한번 가꾸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도시락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러면서 더불어 같이 나누면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라면은 그게 내 꿈이자. 아니 당첨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사람을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지. 얼굴 벌칙으로 하면 되겠어? 그러면 패스하고 두 번째 주는 것도 돼요. 9월 두 번째 주요? 네, 괜찮아요. 그 둘째 주 화요일 날. 그래서 청년식당의 상위에 있는 그 모체가 뭔지 그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모체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청년식당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 청년식당이 활동하는 것들은 뭔지 또 이제 이 청년식당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누구나 취약계층은 될 수 있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은 노인이 될 수 있어, 그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취약계층은 한 번쯤은 거쳐가는 거야. 그래서 편견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제 우리 청소년 자립학교는 정관이라는 게 있어. 법인을 만들었거든.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만들었는데 이 법인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을 지원해 주는데 첫 번째가 주거 지원. 근데 세워하우스로 운영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워하우스라는 것은 공동 공간, 주방, 뭐 목욕실, 이런 거실, 뭐 프로그램실 이런 거는 이제 공동 공간이지만 방은 자기 개인 공간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1인실, 2인실밖에 없잖아요. 우리 산이가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 제가 독립시킨 그 아이들하고 같이 살 때는 우리는 이제 한부모 가정이다. 엄마고 아빠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식구처럼 지내자. 그렇게 해서 1년을 같이 살고 1년 딱 같이 살고 작년 8월 달에 전부 다 원룸으로 싹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만 데리고 사는 이제 그런 시스템. 왜냐면 이제 계속 같이 살면 뭐가 생기지? 의존병. 그지? 같이 살다 보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얘네들한테 나를 부르는 유일한
때는 경찰서에 가서 보호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때 연락하는 거. 그래서 내가 자기들 엄마이긴 한가 봐. 그래도 꼭 엄마라고 하면서 나를 내전하고 그러고 경찰관한테는 그럴 때만? 그럴 때만 좀.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블루하우스 살고, 지금은 이제 산이랑 둘이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 여기를 중장기 쉼터로 만들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배워야 하는 것들, 못 배운 것들이, 놓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인성교육 포함해서, 인권교육 포함해서, 뭐 역사.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상식. 적어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상식들. 그 다음에 검정고시 지원이라든지 이제 대학 우리 산이는 올해 이제 원광대 사회복지학과 들어가 수시로 쓸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취창업 지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년 정도 배우면 어린 나이에도 뭐가 될 수 있다? 사장이 될 수 있다. 대표가 될 수 있다. 청년이잖아. 20살만 넘으면. 그죠? 20살 넘으면 뭐 할 수 있어? 사업자도 낼 수 있어. 부모 동의 없이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청소년들, 공부할 산이처럼 공부할 학생들은 공부를 시켜주고 빨리 창업을 할 친구들은 창업을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쉽고 저는 안정적으로 뭐 그냥 취업할래요. 월급 받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 다른 데 취업을 시켜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당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이번에는 우리 뭐 만들 거지? 반찬가게. 네, 반찬가게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에 팀을 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팀을 만들어서 해주면 여기에 리드가 있겠지. 그럼 이 리드는 뭐가 되겠어? 곧 창업을 해서 사장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거지. 그걸 이제 사회적 기업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청소년들을 성장을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로 육성시킨다라고 봅니다. 독립책방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한 청년 대표가 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음악 이야기 그리고 시 이야기, 그림 이야기 함께 해보려고 오늘 이 무대를 마련했고요. 익산 가셔가지고 퇴근길에 오신 것 같아요. SNS 보시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신앙송 제목은 지금 옆에 있고 지금 페이퍼에 있는 붉은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지연 선생님 목소리로 붉은 정원이라는 시 듣고 이용석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춰 있어도 꿈을 잃지 마. 붉은색에 푸른색이 섞이면 찬란해지잖아. 꿈을 켜고 비춘 자리마다 보랏빛 자국인걸. 잘 보이지 않아도 길은 항상 거기 있어. 코끼리는 그 당시에 제가 좀 힘겨웠던 여러분들처럼 힘겨웠던 시기가 항상 있어요. 누구나 어른들도 그런 힘겨운 시간을 아마 견뎌냈던 그런 마음의 표현이지 않나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코끼리는 모성의 힘도 있고 또 신성시되는 어떤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런 어떤 상징성을 좀 담아서 어떤 그런 좀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예,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움의 의미들이
근데 사실은 인문학적으로는 코끼리의 어원이 컨셉이에요. 컨셉. 개념입니다. 개념. 그리고 코끼리를 생각하는 건 자기만의 개념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코끼리가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는 기간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기간인데 총 18개월이잖아요. 코끼리가 임신 기간이. 그래서 18개월만 내가 어떤 고민을 하면 자기의 인생의 개념이 바뀐다는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석 교수님의 이 코끼리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이용석 교수님의 개념이라는 컨셉이, 코끼리의 컨셉이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우리 모두가 숭산 박길진 총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치. 우리도 졸업할 때 사실 숭산 박길진 총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잖아. 모르지. 그냥 숭산기념관. 숭산기념관이라고 하니까 어떤 누군가의 숭산, 이름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근데 올해 1월쯤인가? 그때 내가 아마 그 원불교 사상연구원 원례 발표회 때 숭산 박길진 총장님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발표를 했었었어. 언론 보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다큐. 그럼 네가 물꼬를 튼 거네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요. 맥락을 잘못 듣지 마 제발. 아무튼간에 알겠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출을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숭산 박길진 총장님의 어떤 그분이 생전에 지녔던 생각이나 그리고 그분이 생전에 이제 좀 지역사회나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어느 순간에 나한테도 좀 이게 좀 스며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도 사실 이제 학교에서 특히 이제 지역사회하고 연계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잘했어. 고생했네. 맞아. 뭐 어떠한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그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냐 그런 거를 이렇게 더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이제 아마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 나도 그랬어. 이거에 대한 사자성어가 있다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나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물어보는데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숭산이라는 분이 그 소태산 대종사 손장가 조손장가 그거 아닌가? 그거 아닌가? 아니, 그 숭산 박길진 총장님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큰 아들이셔. 그래 맞아. 아무튼간에 무슨 약간 뭐 직계 쪽으로 생각이 든 것 같아. 저기요 종교 원불교 시간에 뭐 하셨죠? 저 비 맞았습니다. 저 에이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원불교는 그냥 원이에요. 원. 일시문밖에 모릅니다. 조용히 여보 그런 이야기 여기서 하면 안 돼. 진짜. 몰라. 창피하네. 몰라. 앞으로 같이 공부 더 많이 해야겠네. 사자성어가 뭐였지? 다른 세상의 감화를 받아서 자기 생각으로 바꾼다. 이거랑 비슷한 게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가서 물든다는 게 금묵자흑이잖아. 그거잖아.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랑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이심전심? 뭐? 이심전심? 자타불이. 근데 이심전심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아? 그치. 그분의 그 숭산 박길진 총장님의 그 마음과 이념이 어느 순간에 나도 거시기하게 된 거잖아. 이심전심이라는 속뜻은 그냥 그 이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 그래 느낀다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이심전심도 맞지 않나? 비슷하지.